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전환 시대 변화의 큰 물결 속 꽉 잡아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5, 6년 전이었던가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진로 수업에서 왜 자존감을 다루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팀원으로 채용한 한 친구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똘똘하고 이쁘고 일도 곧잘 하는 친구였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다 맞춰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저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동안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자존감의 문제로 봤습니다. 특히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럴 때 자존감이 낮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눈치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존감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존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디지털 환경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존감 셀프 체크, 각종 자존감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자존감 테스트 두 가지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시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 마치면서 얀트의 법칙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추천 도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에서는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자존감 셀프 체크를 통해서 자존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광경들 많이 보시죠? 지하철에서든 식당에서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같이 밥 먹으러 간 친구와도 또 가족과도 대화 없이 스마트폰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차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광경은 이제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올해로 15년 정도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로 가장 높다는 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청소년을 비롯한 스마트폰 중독 증세가 심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나 대화의 기회도 사라짐으로써 집중력이나 사고력 등의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수면이나 시력 등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도대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할까요? 사실 최근에 출퇴근길에서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로 이제 뭐 남자분들은, 젊은 남자분들은 웹툰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젊은 여성분들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 전철을 타면은 딱히 이제 둘 데가 없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켜고 인스타 같은 데를 많이 들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피드가 올라왔나?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 거죠. 혹시 SNS를 보면서 여러분들 왜 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느끼지 않으셨다면 거짓말일 테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부럽다, 이런 감정들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이 바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가 26.8%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니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인데요. 첫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공유하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요. 둘째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지지와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자존감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거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커리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자신을 뒤처진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두 번째는 SNS에서 이제 외모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괴리가 자존감을 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SNS에서 받은 좋아요와 같은 피드백이 일시적인 자존감 상승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좌절하거나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실제 자존감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피로감을 주고 자신이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서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 보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내 자존감을 한번 셀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존감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이 두 가지 보여지고 있는 셀프 체크 문항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윤홍군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사랑받을 권리, 이유 없이 상처받지 않은 삶, 여기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셀프 체크 문항이 좀 다른데요. 두 개 다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항을 읽다 보면은, 이거 거의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에 속할 것이고, 반대로, 에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난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면 자존감이 중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체크 문항이기 때문에 많이 체크가 되면 될수록 자존감이 낮거나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 나도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 자존감이 중 이상이거나 나는 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자존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셀프 테스트를 해 보셨는데 결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월 19일에 알바천국에서 전국 10대, 20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현재 자존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낮다가 47.9%, 보통이다가 34.7%, 높다가 17.4%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1위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가 26%로 가장 높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22.6%,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될 때도 20%를 차지를 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SNS를 하신 분들은 SNS에서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이 부러움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을 보았을 때 급 자존감이 낮아진 때를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도 저는 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저 또한 SNS를 하다 보면은 친구나 연예인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저 물건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은데, 비교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어서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저렇게 보여지는 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난 나 자신으로서도 멋진 사람이야. 난 저런 곳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이곳에서도 행복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를 멈추는 것에 반해서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난 쟤보다 더 나은데 왜 나는 못 가질까? 혹은 쟤는 금수저니까 좋겠다, 부럽다 등의 이런 나쁜 감정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또 취업이 안 될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3위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고, 10대, 20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전체의 37.5%가 친구나 동료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아마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1위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라고 응답한 결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가까운 사람 등 타인과의 관계, 경험, 생각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 형제자매, 선생님, 종교인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존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도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설문조사 문항에 저도 한번 답해봤습니다. 현재 내 자존감 상태는 높은 편,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아졌던 상황은 SNS를 볼 때, 특히 내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지인을 보았을 때, 몇 년 전에 취업방송 BJ를 할 때, 외모 지적을 당했을 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편하게 입고 간다고 나갔는데, 친구들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왔을 때, 친구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외제차를 끌고 나왔을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낮아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는 친구나 지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보통보다 더 낮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설문조사의 문항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감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은 언제인지, 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앞에 설문조사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3위가 취업이 안 될 때가 20%로 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자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95%가 취준생활 중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다친 경험의 빈도를 살펴보면 36%가 자주, 빈번히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 답했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이따금 상처를 받는다라는 응답도 33.7%로 높았습니다. 취준생들은 또 자존감 도둑으로 61.5%, 이게 이제 나 자신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취준은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실력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탈락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자존감 도둑을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면접관, 3위는 동기나 친구로 나타났네요. 취준생들이 꼽은 자존감에 상처 입는 순간 1위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이 비교될 때가 42.8%, 2위는 내 노력이나 시간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35.3%,
3위는 부모님께 손 벌릴 때가 26.7%, 4위는 다른 사람의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가 이제 26.1%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회사의 면접을 보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던 길에 다른 회사에 이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내려가는 기차에서 도착할 때까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처럼 취준을 하면서 거절당하는 경험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취업도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 있고요. 반면에 그래,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닌데 이 회사가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한 거야 하면서 툴툴 털고 넥스트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라는 과정을 피할 수 없으실 텐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후자 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에서는 자존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자존감은 자아 개념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인데 자존감의 큰 틀이기도 합니다. 이 자존감의 큰 틀이기도 한 이 자아 개념, 셀프 컨셉이라는 개념과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축과 자존감, 자아 존중감 검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관점을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 개념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릴 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개념은 변화되면서 유동적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개념에는 자기 이미지, 자존감, 이상적 자아 등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아 개념 중 자기 이미지는 한 개인이 현재의 순간에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성격과 외부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내부 및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자아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남들의 평가를 전제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에 대한 자아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에 되고 싶은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아 개념에는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이제 긍정적 자아 개념과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있는데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에 40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을 한번 세 가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빠른부터 쾌활한까지 이렇게 낱말이 있죠. 쭉 보시고, 자,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았거든요. 저는 이 40개의 낱말 중에서 따뜻한, 부지런한, 매력적인 이라는 낱말을 저를 표현하는 단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이야기한 자아 개념의 한 요소인 자기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작업에서 세 개 단어를 모두 부정적인 단어, 예를 들면 뭐 창피한, 우울한, 뭐 부정적인, 뭐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했다면 이것은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보이나요? 흰 여백 안에 까만 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까만 점보다는 이 흰 여백이 먼저 보이는 분도 있겠죠? 사실 저는 까만 점이 먼저 보였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한 가지 상황을 더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이성 친구랑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뭐 여자친구랑 잘 지내다가 헤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왜 나는 연애에도 재주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차단해.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는 법,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마음은 아프지만 실연의 아픔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후자의 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애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존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에 대한 한번 재발견을 해볼 건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새로운 장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게으르다, 인색하다, 괴짜다, 소심하다, 집착이 강하다, 수다스럽다, 침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켜서 게으르다를 여유만만하다로, 인색하다를 경제관념이 있다로, 괴짜다를 독창적이다로, 소심하다를 치밀하고 세심하다로, 집착이 강하다를 한우물을 팔 수 있다로, 수다스럽다를 사교성이 있고 발랄하다로, 침착하지 못하다를 발놀림이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거죠. 이 작업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고정관념, 편견, 이거를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장점으로 이렇게 변환해보는 작업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던 내가 조금은 더 멋지고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요? 부정적인 나의 이미지나 자아 개념을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 나의 자존감이 살짝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이고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정도, 즉 자기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65년도에 로젠버그라는 학자도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자아 개념은 자기 이미지, 자존감, 이상적 자아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존감은 나 자신은 물론 외부 세계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평가는 자기 평가인데, 남들의 반응한, 남들의 반응에 전제한 평가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또한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보다 자신을 훨씬 더 낮추거나 타인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나보다 위나 밑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의 심리학을 저술한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인 토니 험프리스의 셀프 이스덤 이 책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존감은
중간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자아의 일부 측면을 가리고 적당한 방어 전략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 내 모든 면이 나쁜 건 아니야. 내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 중간 수준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존감 정도에 따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존감 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인데 주위 사람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느끼고 오만하고 제멋대로고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존감이 자만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걸 넘어서 남들보다 난 더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내가 쟤보다 100배 더 나은데 왜 나는 저걸 못 가지지? 난 왜 못하지? 등의 또 다른 열등감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존감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존감 중수준은 어떨까요? 특징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은 두 극단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이제 건강하다는 뜻은 자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가치도 잘 알고 부족한 점도 잘 알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 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업적, 아이디어 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이나 결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보다 남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 하의 수준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약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해주는 칭찬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 정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보다는 중정도의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 그리고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커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혹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의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조절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안전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는 마음인 거죠. 이는 자존감의 바탕이 되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다른 하나의 요소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데 개인의 성취와 능력과 연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주변에서 넌 쓸모없어.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니? 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울 수 있죠. 이렇듯 자존감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나는 나로서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나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즉, 자기 존중감은 높으나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난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즉, 자기 효능감은 높은데 자기 존중감이 낮아도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겠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결합이 되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존감과 늘 같이 거론되는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으로 스스로 자자의 높을 존, 느낄 감, 이렇게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신뢰감을 의미합니다. 자만심은 자기 자만감으로 여기서 만자는 거만할 만자를 쓰는데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이 과할 때 자만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존심은 타자 존중감으로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평소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아, 진짜 자존심 상해. 쟤는 왜 날 무시하지? 누군가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무시했을 때 우리는 흔히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존감, 자신감, 때로는 자만심, 또 자존심도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이루는 근원이고 뿌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잘 우리 내면에 잘 자리하고 박혀 있다면 나를 비롯한 타인도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자아 존중감 검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검사는 로젠버그의 자아 존중감 검사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채점 방식도 매우 간단해서 금방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어, 항목을 잠깐 볼게요. 1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러면 이제 4점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1점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또 항목에 대해서는 역채점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항상 그렇다에 1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채점 문항이 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네 번째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이것도 이제 역체점 문항이 되겠죠? 6번,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제 거의 끝으로 갈수록 여책점 문항이 좀 많아지는데, 이 오른쪽에 채점 방법을 좀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로 체크된 점수를 모두 더해보면은 자신의 이제 자존감 점수가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50점 만점에 38점으로 건강하며 이상적인 수준으로 나왔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혹시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나오신 분들 있겠죠? 너무 높게 나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혹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존감이 너무 과해도 또 열등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또 자아 존중감 검사는, 쿠퍼 스미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검사입니다. 로젠버그 자아 존중감 검사는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해볼 수 있는 이제 자아 존중감 검사라면, 이번에 소개할 이 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학업적 자존감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총 50개 문항이고요. 채점하실 때 역채점 문항이 26개 문항이나 되어 있어서 채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역채점 문항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3점, 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50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을 잘 읽고 해당되는 어떤 그 항목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좀 여유롭게 내서 실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점지에 이제 역채점 문항을 잘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자아 존중감별로 합계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자아 존중감은 총 25문항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고 외모나 건강, 성격 등의 이제 개인적인 요인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자아 존중감입니다. 가정적 자아 존중감은 이제 8문항이고요.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에 대해서 평가적인 태도,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 존중감입니다. 사회적 자아 존중감은 7문항이고 교수님이나 선생님, 친구, 선후배와의 관계, 그 외 타인과의 관계, 관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또 자아 존중감을 의미합니다. 학업적 자아 존중감은 총 10문항이네요. 학업적인 평가, 학교 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을 포함한 또 자아 존중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합계 평균 점수 순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수 50점, 최고 점수 250점으로 봤을 때 저의 이제 자아 존중감 총 합계 점수는 221점으로 5점 만점에 평균이 4.42점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 자아 존중감이 가장 높고 학업적 자아 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가장 높은 자존감 항목을 이제 적어보고 그 항목이 높게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저의 이제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가장 높은 이제 자존감 항목이 개인적 자아 존중감으로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개인적 자아 존중감의 내용을 보니 자기 자신의 외모, 건강, 성격 등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인데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의 외모나 건강, 성격 등이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유를 써놨네요. 가장 낮은 자존감 항목은 학업적 자아 존중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학업적 자아 존중감의 내용은 학업적인 평가, 또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의 이제 유능함,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으나 또 박사이지만 나보다 더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또 유능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가 이제 준 점수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높은 자존감 항목에 대한 이유, 낮은 자존감 항목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낮게 나온 자존감 요인이 이제 저는 학업적 자아존중감이라고 했는데, 이 자아존중감 요인, 가장 낮게 나온 이 자아존중감 요인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솔루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네요. 박사학위 취득으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인내의 과정을 스스로 칭찬을 해주자. 지금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 칭찬해주는 쪽으로 저는 솔루션을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챕터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뭐 자존감의 세 가지 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낮은 자존감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의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비난, 세 번째는 비평입니다. 비교는 무한경쟁 사회, 또 취업난, 금수저, 뭐 외모지상주의, SNS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할 경우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생활 속에서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난인데요. 비난은 사전적인 뜻으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비난 또한 이제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행위예요. 우리 옛말에 이제 이런 얘기 있죠.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파한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쪽에 속해요. 세 번째는 비평인데요. 이 비평은 비난하고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남의 잘못을 드러내서 이러쿵저러쿵 안 좋게 말하면서 이제 퍼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최근에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한 친구 이야기를 B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내 친구 걔 삼성에 취업했대. 정말 대단하지 않냐? 나는 걔 잘 될 줄 알았어. 정말 열심히 준비도 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 말을 들은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걔 자기가 잘나서 거기 된 것 같아? 걔 금수저잖아. 뭔가 있었을 거야. 자기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 걔 얼마 안 있으면 적응 못하고 나올걸?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B가 되겠죠? 자기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고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있죠. 자신이 남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이 남들에게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 타인과 비교, 비난, 비평 절대 하지 맙시다. 내 자존감을 위해서라도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를 이제 많이 보고, 심지어는 그냥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마저 자기한테 이제 주는 시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눈치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기 중심적인 상황 해석을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자기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혹시 나를 보고 웃는 건가? 내가 뭐 실수하고 있는 건 없나? 내 옷에 뭐가 묻었나? 뭐 이런 거에 음,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건 좋지만 또 그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칭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서 비롯된 칭찬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저자세를 취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남이 무시하면 내가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마저 내 탓 같다.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기분이 언짢아 보이면은 또 화가 나 보인다면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마저 내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또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만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의견을 말했다가 무시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좀 많으신가요? 예전에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제가 보다가 이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케이스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탤런트 김성훈과 배우이자 감독인 이 양육주님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드라마인데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로 나온 분이에요. 이 미다리라는 분이 이제 김성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 배경에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2번,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 3번, 칭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5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마저 내 탓 같다. 이게 이제 이분 사례인 거죠. 정말 어리지만 연기를 되게 잘했었어요. 연기 잘하는 이제 미다리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남들은 연기 잘한다고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그냥 가식으로 하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은 다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연애에 실패라도 하면 본인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례는 독립영화 똥파리에서 감독 겸 배우 역할을 했던 이 양익주님 사례가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놀랐어요. 초등학생한테도 극존칭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른 살쯤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성이 있었는데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어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또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을 제가 이제 캐치를 했는데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밀어낸다는 거죠. 이런 이제 낮은 자존감은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취업이나 연애, 결혼,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받아들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말처럼 쉽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노력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아, 나는 이거 다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소한 것부터 스타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플리라고 하는 영화가 2000년에 이제 개봉이 됐었는데 저도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예요. 이 리플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이제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친구인 이 피터에게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보라는 장면이 있어요. 피터, 나의 장점을 한번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피터는 조금 생각을 하더니 재주가 많다, 자상하다, 잘생겼다, 수수께끼다 이런 되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터가. 그런데
톰 리플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로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가식이나 거짓말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광경에서도 장면에서도 내 자신의 장점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낮은 자존감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장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또 낮은 자존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도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좀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낮은 자존감은 이제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데이비드 칼슨이 쓴 이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낮은 자존감은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어,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리플리라는 영화에서 맷 데이먼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둘째, 이제 죄책감인데, 낮은 자존감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범죄나 뭐 나쁜 행동들로부터 생기는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표현을 해도 칭찬을 해도 이 죄책감 때문에 밀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책감은 유년 시절에 뭐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렸거나 뭐 무시를 당했거나 모멸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과민성의 이제 문제를 더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낮은 자존감은 건설적이고 칭찬의 말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과민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데도 자신만의 기준이 높아서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넷째는 중독에 대한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이런 낮은 자존감은 술이나 마약 등에 의존하고 식욕 부진이나 식욕 이상 증상, 이런 이제 중독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존감 잘 챙겨야 되겠죠. 앞으로 뭐 여러분도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될 건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에서처럼 이제 수많은 불합격 통지문들을 이제 받을 텐데요. 이런 통지문을 받을 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있는 것만큼 이럴 경우가 닥칠지라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괜찮아. 불합격할 수 있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좀 여유롭고 또 건강하고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챕터 4장이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6가지 실천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첫 번째,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한다. 두 번째, 현명하게 거절한다. 세 번째, 도전한다. 뭐라도 이제 도전하는 거죠.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을 즐긴다. 다섯 번째, 단순하게 생각한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스스로 꾸민다. 이렇게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나요? 저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한다. 1번. 또 3번, 도전한다. 4번, 좋아하는 일을 즐긴다.
5번 단순하게 생각한다. 6번 비교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7가지 중에서 5개 정도는 제가 좀 적절하게 삶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2번 현명하게 거절한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나름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자꾸 해보니까 또 거절도 완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시면서 자존감을 업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그 진서연 배우 아시나요? 영화 이제 독전에서 이름을 알렸던 배우인데 전에 이제 펀스토랑 무쇠소녀단 이런 예능에도 나오면서 세바시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세바시에 나와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영상을 좀 짤막하게 보게 됐는데 정말 좀 이 배우 찐이다 할 정도로 멋진 배우라고 느껴졌고 또 배우이기 이전에 또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자존감을 만드는 2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째, 이제 엄마적 사고와 둘째, 과학적 사고를 들었어요. 저는 그 2가지 마음가짐에 엄마적 사고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나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세바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방송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뭔가에 의해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다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또 메시지나 영상들을 좀 또 보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또 사고가 변환이 되고 또 행동이 변화가 되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때 이런 영상들, 좋은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6가지 실천 방법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을 거울 보면서 스스로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2번째로 매일 자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쓰고 긍정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3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가치와 강점 찾아보기. 4번째로 남 의식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5번째,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면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가기. 6번째,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주 하루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나를 돌보는 시간 갖기. 이렇게 이제 실천 방법을 6가지로 써봤는데요. 저는 이 6가지를 다 실천을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이제 4번인 것 같아요. 남 의식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인데 남을 의식한다는 건 필요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또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렁탕에서 물티슈를 이제 발견을 하고 기겁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이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전화해서 주인한테 따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주의를 줬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행동을 제가 한 거죠. 소비자로서 또 고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실천을 하고 있을 테지만 잘 안 되는 포인트들은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되긴 됩니다. 여전히 이제 불편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는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청년 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한번 찾아봤어요. 10대에서 20대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24.6%가 여행을 들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 취미생활, 취업, 연애 이렇게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활동들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혼자만의 여행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럿이 함께 하는 여행도 좋은 점이 있지만, 홀로 또 떠나는 여행은 나 자신을 좀 재발견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여행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얀트의 법칙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추천 도서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인류 행복 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해마다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동아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국민이 행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이상적인 복지와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행복의 토대에는 이 얀트의 법칙이라는 것이 절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얀트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열 가지를 읽어보시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지 않다고,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뭐 이 모든 열 가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우월한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남도 나도 똑같이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또 남도 나보다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낮은 자존감은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우월감과 내가 남보다 더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책 4권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책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하면 알려진 저자이고요.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러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작가가 쓴 어, 이런 성공의 7번째 센스 자존감, 그다음에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있고 2016년에 국내 자존감 열풍을 낳은 장본인이시기도 하시죠. 국내 정신의학과 의사이신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 그리고 이무석 작가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자존감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자존감 수업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의 자존감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좀 더 건강한 자존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